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성의 출발점.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일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와 함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우리는 20대가 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정보를 접하고 사실들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칸트는 혁명적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라는 틀을 통해 세상을 재구성하고 있다고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뒤집었듯이 칸트는 대상이 우리의 인식에 맞춰진다고 뒤집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같은 영화를 봅니다. 한 명은 감동하고 한 명은 지루해합니다. 왜일까요? 같은 영화지만 각자의 인식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선글라스를 벗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 그 자체니까요. 직관과 사유.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칸트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사유 없는 직관은 맹목이고 직관 없는 사유는 공허하다. 직관 경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입니다. 따뜻함, 붉은색, 딱딱함 같은 재료죠. 사유 개념은 그 재료를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사랑, 정의, 시간 같은 틀이죠. 둘 다 필요합니다. 외국에 가서 낯선 언어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귀는 멀쩡하지만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이 맹목적인 직관입니다. 반대로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사랑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공허한 사유입니다. 20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바쁘게 살지만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건 경험을 묶어줄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반대로 SNS에서 조언만 읽고 실천은 안 한다면 그건 경험 없는 공허한 지식일 뿐입니다. 진정한 앓는 경험과 개념이 만날 때 생깁니다. 칸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인식의 틀을 먼저 점검하라고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것,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내 관점에서 해석된 것인가? 내 생각은 충분한 경험으로 뒷받침되고 있나? 내 경험은 의미 있는 깨달음으로 연결되고 있나? 이 성찰이 바로 성숙한 인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당신의 인식 틀은 무엇이며 그 틀을 통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진짜 세계인가? 현상과 물자체. 방금 우리는 세상이 나의 인식의 틀을 거쳐 구성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식이 거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당신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정말 절대적인 진실일까요? 현상과 물자체. 칸트는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현상.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바라본 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과학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시간과 공간, 인과관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틀입니다. 둘째, 물자체. 우리의 인식 틀 너머에 있는 사물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초월하며 영원히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물 자체를 알 수 없고 사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만을 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 앞에 사과가 있습니다. 빨갛고 둥글고 달콤한 냄새가 나죠. 하지만 이 모든 특징은 당신의 감각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사과 그 자체, 시간과 공간을 떠나 존재하는 사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인간의 방식으로만 사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성의 한계와 겸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모든 과학적 지식, 모든 경험적 사실조차도 결국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된 현상일 뿐입니다. 20, 30대는 지식과 정보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세대입니다. 검색 한 번이면 수많은 정보가 나오고 나는 이것을 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오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옳아라고 생각하며 타인을 쉽게 재단하고 비판합니다. 칸트는 경고합니다. 내가 아는 세상은 지극히 제한적인 현상의 세계일 뿐이라고요. 타인의 복잡한 내면, 세상의 깊은 본질. 이것들은 나의 이성만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자체처럼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본 것은 그 사람의 현상일 뿐, 그 사람의 본질 전체가 아닙니다. 칸트가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이성의 성숙이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독선적인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그것, 정말 절대적 진리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제한된 현상 속에서 해석된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때 우리는 더 현명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덕의 등장.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증명할 수도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칸트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을 일으킵니다. 무엇을 아는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 수 없기에 자유롭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상의 모든 것이 인과율에 의해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다면,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선택이나 자유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 자체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알 수 없음 때문에 자유의 공간이 열립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칸트의 통찰입니다. 인식의 한계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주체로 만든다는 것이죠. 내 안의 도덕 법칙. 칸트의 가장 유명한 명언입니다. 두 가지는 언제나 나를 경이로움으로 가득 채운다. 머리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 칸트는 자연의 웅장함과 인간 내면의 존엄함을 동등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도덕 법칙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사회가 강요해서, 신이 명령해서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도덕 법칙은 내 안의 이성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20, 30대는 종종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앞에서 방황합니다. 취업, 연애, 진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길을 잃죠.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그 답은 밖에 있지 않다고. 당신의 이성 안에 있다고. 세상의 진리를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적 존재가 됩니다. 칸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이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도덕을 따르는 것은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이성이 명령하는 자율적인 행위이자 참된 자유의 실현입니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더 책임져야 합니다. 도덕 법칙은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당신의 이성이 내린 가장 고귀한 명령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다음엔 칸트의 정언 명령에 대해 만나보겠습니다. 의무로 행하라. 정언 명령. 당신의 선한 행동, 그것은 정말 도덕적인 걸까요?
승진하고 싶으니까 친절하게 대한다. 칭찬받고 싶어서 도와준다. 이런 행동은 도덕적일까요? 칸트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니다라고. 진정한 도덕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가언 명령과 정언 명령.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명령을 받습니다. 승진하고 싶다면 야근을 해라. 사랑받고 싶다면 친절하게 행동하라. 칸트는 이것을 가언 명령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뭐뭐하라는 조건이 붙은 명령이죠. 하지만 진정한 도덕 법칙은 다릅니다.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적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언 명령입니다. 칸트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내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급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질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만약 이것이 보편화된다면 세상에서 신뢰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조차 성립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거짓말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의 정언 명령에는 또 다른 중요한 형식이 있습니다. 인간을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라. 이것은 우리 20, 30세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동료를 승진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진 않나요? 인맥을 쌓기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진 않나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진 않나요? 칸트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은 가장 비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당신 자신을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당신도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칸트에게 의무란 고통스러운 억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에게 부여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할 때 인간은 가장 고귀한 품격을 갖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을 되돌아보세요. 그것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나요? 도덕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입니다. 보상이나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옳음 그 자체를 위해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조건 없는 존엄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다. 칸트가 남긴 메시지. 당신은 누군가의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칸트 철학의 여정,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격과 존엄. 칸트는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가격이 있는 것과 존엄이 있는 것. 세상의 모든 물건은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이죠. 스마트폰이 망가지면 새로 사면 됩니다.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로 사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결코 단순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가격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나 자신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세요. 20, 30대는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취업, 연봉, 스펙, 외모. 숫자로 평가받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생산적인가?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당신의 삶을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효율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세요. 둘째,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동료를 승진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있진 않나요? 사회에서 약자를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관계에서 연인을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고 있진 않나요?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목적 그 자체입니다. 칸트가 남긴 유산. 칸트가 확립한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의 철학적 뿌리가 바로 칸트입니다. 현대 사회의 어떤 제도도 어떤 효율성도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있진 않나요? 인간은 얼마나 유용하고 효율적인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로서의 존엄성에서 나옵니다. 칸트와 함께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5가지를 배웠습니다.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세상은 나의 인식 틀을 통해 재구성된다. 2.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진짜 세계인가? 우리는 현상만을 알 뿐,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3.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자유롭고 책임진다. 4. 의무로 행하라. 조건 없는 도덕 법칙, 그것이 인간의 품격이다. 5. 인간은 목적 그 자체다. 우리 모두는 절대적 존엄성을 지닌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유능한가 보다 얼마나 존엄한가로 판단되어야 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목적 그 자체입니다. 이제 당신의 자율적인 이성으로 당신의 존엄성에 걸맞은 삶을 의무로서 완성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